미국과 중국의 가장 거대한 두 세력에 의한 것이죠. 하지만 두 체제 모두 잘 먹고 잘 살자는 결과론적인 본질은 같습니다. 단순히 거시적으로 두 사상의 차이는 풍요로운 사회까지 도달하기 위한 과정인 이 경제 체계의 방법론이 다른 것뿐입니다. 또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자유의 여부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유는 독이 든 성배입니다. 한 푼도 없는 미국 시민이 과연 자유롭게 이동하고 표현의 자유를 외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통계상 현재 미국의 빈곤층은 한국 인구인 5천만 명에 육박하며 이들은 당장 의료보험도 없어 큰 병에 걸리면 죽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실제로 앞서 지난 2018년 100만 달러 복권 당첨자는 며칠 뒤 말기 암으로 사망하기도 했죠. 오랫동안 빈곤층이었던 그는 의료보험 없이 살아오다 당첨금으로 건강진단을 받았고 그의 몸에는 암세포가 뇌와 폐까지 퍼져 있었으며 결국 백만장자가 된 지 23일 만에 세상을 뜬 것입니다. 따라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상이냐, 어떤 나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당장 내 주머니 안에 돈이 많아야 합니다.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부자가 더 많은 부를 획득하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부에만 이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도 이자가 붙는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기차를 탈 때 부자는 비행기를 타며 가난한 자가 의료보험이 없어 병을 키워 더 큰 비용을 들게 만들 때 부자는 즉시 치료합니다. 즉 같은 장소로 이동하는데도 가난한 자와 부자가 소모하는 시간은 평등하지 않으며 부의 차이로 인해 수명의 차이까지 만듭니다. 이렇게 세상은 절대 평등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진실이며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 인류는 물물 교환을 통해 재화를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는 굉장히 불편했죠. 따라서 모두가 가치를 인정하는 금을 도입했고 금을 화폐처럼 교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교역은 쉬워졌으며 금을 소유한 자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금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누가 훔쳐갈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경비를 두고 금을 보관해주는 장소가 만들어졌으며 이 보관소는 금을 보관해 주었다는 증거로 종이 증서를 써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사람들이 금을 맡기며 받은 종이 증서를 실제 금 대신 물건을 교환할 때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종이 증서가 금과 교환될 수 있다는 것에 모두 동의했기 때문이죠. 즉, 금 보관소가 은행이 된 것이며 금을 맡겼다는 종이 증서가 지폐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한편 은행은 금보관 수수료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기 때문에 수익을 확장시킬 방법을 찾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얹어 갚게 만드는 대출을 고안하는데요. 이제 더 이상 사회는 금을 화폐로 사용하지 않고 지폐를 사용했기 때문에 은행은 자신들이 금이 없어도 마음대로 지폐를 찍어내며 돈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시중에 풀려있는 지폐는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금보다 더 넘치게 되었고 이때 은행의 지급준비율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지급준비율이란 고객이 맡긴 금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현재는 금 대신 현금을 나타내며 한국의 경우 법정 지급준비율은 7%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동시에 자신의 자산을 찾게 되면 은행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물건의 값은 파는 사람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당연히 인간은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재화의 가격은 올라갔고 은행 역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종이 증서의 가치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 가치가 폭락하며 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여 일반 대중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되는 현상,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면서 동시에 가장 악랄한 발명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미래의 지폐 가치는 결국 0이 되므로 가만히 앉아서 휴지 조각을 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노동 시간에 대한 가치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노동 임금은 그에 맞게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가치의 돈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매우 부유하여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 모두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돈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은행권이 사람들의 시간과 돈을 강탈하는 것을 꼭 막고 싶어 했고 총성 없는 전쟁이 발발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7대 대통령이자 민주당 출신 첫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은 은행 설립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인물인데요. 내가 은행을 죽였어가 그의 유언일 정도로 그는 은행가와 처절하게 싸운 대통령입니다. 결국 그는 암살 시도까지 당했으나 다행히 급소는 피하면서 은행권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실제로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미국의 중앙은행은 2번이나 탄생했지만 모두 사장되었죠. 하지만 1910년 은행권은 다시 미국을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그간 은행권은 자신들의 실수를 완벽하게 깨달았고 그들은 국민들이 은행의 주인은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에 따라 연방준비은행이라는 이름을 채택하고 새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에게 연방준비제도의 설립을 포함한 주요 입법안을 제안합니다. 물론 당선되기도 전에 윌슨 대통령은 이 법안을 서명하기로 약속했었던 상태였죠. 결국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통화권을 독점하는 데 성공하며 사람들은 연방준비제도를 공공기관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사익을 추구하며 JP 모건 등 은행권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 기업인데 말이죠. 이제 사회는 연방준비제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으며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선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자본이 곧 힘이기 때문에 세력을 늘려나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부자가 더 많은 부를 쟁취하는 것은 시각에 따라 축복일 수 있으며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돈과 인플레이션, 은행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에서부터 태동하여 지금까지 쌓여온 가장 합리적인 역사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상 자본주의만큼 효율적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이 돌아간 체제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자본주의 체제를 대신하고자 나온 이상과 이론은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모두 붕괴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한다는 뜻이죠. 누구나 돈 없는 원시 시대나 물물 교환하던 시대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고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경제의 근간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현재 전 세계의 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1만 선을 뚫었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실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제인들의 주장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데요. 증시 낙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갔지만 풍부한 유동성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경제 재개로 빠른 경기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므로 새로운 성장 산업이 태동하여 사회 구조가 바뀔 것으로 믿고 있죠. 반면 비관론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2차 대확산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기업 실적 개선은 더딜 것이고 실물 경기는 빨라야 2021년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낙관론의 손에 들어주든 비관론의 손에 들어주든 세계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와 대량의 국채 매입을 진행하고 정부는 대규모로 재정을 지출하면서 어떻게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금리 하락 움직임은 전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은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어 경제를 원활하게 하며 재정 악화와 인플레이션을 감지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속적인 초저금리 기조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초저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채택한 일본의 고질병인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디플레이션이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 주요 62개국의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따르면 30개국이 1% 미만이었으며 마이너스 금리에 진입한 국가는 10개국, 0%대인 나라는 20개국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우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국채를 발행하기도 했는데요. 마이너스 금리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지만 오히려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금의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이 오히려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투자자들은 원금의 손실을 보는 채권이라도 사는 게 이득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보다 미래가 더 암울한 상황이라고 베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010년까지만 해도 장기 국채 금리가 1% 미만인 나라는 일본뿐이었지만 현재는 초저금리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며 금리가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하면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선 노후 준비의 기본이자 미래의 유일한 수익이 될 수 있는 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초저금리의 상황에서 연기금은 투자를 통한 수익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되고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기 위해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회사채나 고위험 자산을 늘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식 운영을 하게 됩니다. 즉 운영이 불안해지고 원금 손실까지 입어 자신이 납부한 연금마저도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저금리 환경이 계속되면 돈을 빌리기 쉬워지므로 파산하지 않는 좀비 기업이 대량 양산될 수 있는데요. 시대에 뒤처지고 생산성이 떨어진 기업은 애초에 망해야 하지만 넘치는 돈으로 살아남은 몇몇 기업이 사회 전체의 거머리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좀비 기업이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행 역시 이자 수익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간 은행이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수익 시스템인 대출을 통한 이자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욱 무서운 점은 애초에 모든 경제 시스템이 플러스 기반으로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가장 급한 불인 코로나19 사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완벽한 경제 재가동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주문입니다. 결국 세계은행은 최근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아 올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5.2%로 예측했고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게다가 하루 3.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극빈층이 1억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죠. 또한 OECD도 올해 전 세계 경제의 역성장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는데요.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없다고 가정할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6%를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최소 마이너스 1.2%대로 예상된다고 평가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수치로 두 번째로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헝가리 마이너스 3.1%보다도 크게 차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경제 성장률을 갖게 된 이유는 정부의 재정 정책에 있습니다. 즉 코로나19 사태로 부진해진 민간 소비나 수출 부분을 정부 소비가 일정 부분 보완했으며 긴급 재난 지원금과 같이 정부의 요구로 시중에 풀린 재원이 GDP의 14.3% 규모에 달한다는 점도 강점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역대급으로 풀었지만 이것이 강점이 된 이유는 그간 한국이 쌓아왔던 재정 건전성이 훌륭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OECD 회원국들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평균 110%를 넘지만 한국은 40%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죠. 한편 OECD 역시 한국은 정부 부채가 적어서 이미 상당한 공공지출에도 재정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및 청정 기술 투자를 늘리면 꾸준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의 회복은 다른 국가들보다 빠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